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표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제조업 PMI도 그렇고 또 이 소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월마트의 실적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부분들로 또 우리가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 이슈들 그리고 종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번 주에 나오는 코멘트를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쉬어갔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 증시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황을 바로 체크해볼까요? 네, 먼저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 뉴욕 증시의 흐름은 어땠을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3대 지수 가운데서는 S&P 500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1월 24일에는 6,126포인트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씩 급락세를 맞은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딥시크발 우려가 이렇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듯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 기술주들이 덜 포함되어 있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변동폭이 제한적인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대 지수 우리가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I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 이 취임 이후에 이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 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오픈 AI와 그리고 또 이 소프트뱅크가 합작해서 또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이 기술 관련 기업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함께 좀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럼프가 이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내놓자마자 좀 중국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러한 사건이 나타났죠. 바로 이 딥시크발 쇼크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 미국 내에서 AI를 개발을 해왔다고 한다면은 이 중국에서는 저비용으로 그리고 고효율의 이렇게 AI 챗봇을 내놓으면서 이 미국의 AI 패권을 위협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빅테크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이 최근에 들어서는 결국에는 이 딥시크로 인해서 AI 시장은 확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미국이 쌓아왔던 이 기술적인 혜자를 쉽게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각들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4월 1일부터 이렇게 상호 관세가 좀 부과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을 최근에는 또 내놨는데 앞으로의 이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또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시각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빠르고 또 예상보다는 완화적 기조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기존에는 또 여러 부서를 거쳐야 돼서 이 관세 정책을 생각보다 빠르게 내놓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그러한 시각들도 있긴 했지만 트럼프가 빠르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고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부 협상이 타결이 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관세가 한 달 유예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현재 좀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완화적인 기조라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이 보편 관세를 10% 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스탠스를 취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이 국가별로 그리고 또 품목별로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러한 조금 완화적인 기조를 보였다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 국가별로 그리고 또 산업별로 이 관세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엇갈린 경제 지표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좀 대형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 그만큼 좀 막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50을 넘어서면서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지만은 이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엇갈리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측에서는 아직까지 좀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CPI와 또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PPI 같은 경우에는 이 PCE에 반영이 되는 항공 서비스라든지 의료 같은 이러한 세부적인 품목들은 오히려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좀 금리 인하의 불씨를 키우는 듯한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연준이 이 목표하고 있는 2%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2026년에 이르러서야 2%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있을 이 FOMC 의사록과 더불어서 또 이 다음 주에 있을 이 PCE 지표에도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또 M7 기업들의 성적표는 어땠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폭의 이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메타는 이 지난 거래일까지 이 총 20일간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 랠리를 펼치고 있는 이유로는 역시나 광고 수익에서 계속해서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딥시크와 같은 이 현재 이 메타가 개발하고 있는 챗봇 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소스 AI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퓨리오사 AI를 인수를 해서 또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거래일에는 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참전하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사의 로봇뿐만 아니라 또 이 타사의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AI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계속해서 좀 메타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애플도 이 두 번째로 좀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성장세가 둔화됐던 점이 아무래도 이 AI 기능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 이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이 중국 기업들과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 애플 인텔리전스 개발을 통해서 또 신제품을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관세 부과 이슈에 따라서 조금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인도로 이렇게 제조 공장을 전환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좀 관세 우려를 덜어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한 시각들도 함께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미국과 인도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좀 인구수가 많은 국가인 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아이폰 생산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앞으로의 판매량 추이도 좀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마존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AI로 인해서 이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고 또 쇼핑 도구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AI로 수익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 아마존 웹서비스 부문이 좀 실적이 부진했다는 소식 속에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가장 좀 많이 흔들렸었던 그러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뭐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나 델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의 GPU, 이 블랙을 탑재한 서버를 출시하겠다라는 그러한 또 소식을 밝히면서 지난주에만 이 엔비디아는 6%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딥시크발 이 충격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혔었던 이 클라우드 애저 부문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최근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또 태양광을 구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전력을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클라우드 부문에 있어서 얼마나 개선세를 보일 수 있을지 여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 AI에 750억 달러 이상을 올해 투자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AI 비용 부담이 더해지고 있는 데다가 매출 성장률은 둔화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좀 이 AI를 통해서 얼만큼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악재들이 겹겹이 쌓여가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었죠. 이 중국에서도 판매량이 급감하는 데다가 유럽 내에서도 뭐 독일과 프랑스 같은 국가들에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내에서는 인도 대수가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반면에 이 경쟁사인 니오와 샤오펑 그리고 비아디 같은 이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인도 대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대비적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서비스 역시도 좀 테슬라에는 앞으로 향후 주가 상승을 이끌어갈 만한 동력으로 꼽히고 있긴 한데요. 또 이 최근에 이 비아디가 저가 전기차 모델에도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그러한 또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향후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에도 이 경쟁 심화가 얼만큼 나타날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동안의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먼저 이 경기 방어주들이 환하게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이어서 원자재와 그리고 금융, 부동산 이러한 섹터 순서별로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좀 증시가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이렇게 미리 좀 대비를 하려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금리 인하의 압박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이 또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기 방어주들의 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의 상승세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또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이라든지 또 알루미늄 또 이러한 뭐 시멘트 같은 그러한 원자재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지만은 이 금융주는 최근에 좀 규제가 완화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주들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좀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를 한다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이 부동산 섹터 역시도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들 가운데서는 에너지 섹터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함에 따라서 이 공급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또 이 수혜주들은 또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세금이 완화가 된다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금융주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소비자 금융 보호국 폐지라든지 이 도드 프랭크 법안을 완화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 대형 은행들에게 있어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 기업들은 또 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보유량을 현금 보유량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또 투자는 늘리고 또 배당금 역시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좀 대형 기업, 은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또 이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최근에 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금융주의 이 비중을 축소했다라는 부분도 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시키겠다라는 그런 트럼프의 발언도 지속이 된 만큼 에너지 섹터도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바로 이렇게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에너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면은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더해졌고요. 또 이 최근에 종전 협상 이슈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공급망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러한 시각 속에 이렇게 에너지 종목들은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는데 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압박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 미국 내 방산 기업들을 좀 지원을 해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각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주가의 흐름은 좀 살펴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는 이 현재 미국 내에 이 노후화된 도로나 이러한 교량 등을 재건하겠다라는 그러한 트럼프의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1조 달러 이상의 규모로 또 인프라 투자를 나설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역시나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 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인해서 좀 AI를 부흥시키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AI 칩을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인텔이 함께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M7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AI 지출이나 또 AI 수익에 따라서 이렇게 좀 주가가 엇갈리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관세 부과 이슈와 더불어서 이 철강주들이 또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역시나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는 원자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원자재 역시도 좀 수혜 섹터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상화폐도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 친가상화폐 정책을 또 계속해서 내놓기도 했었고 이 미국을 가상화폐 중심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이 트럼프의 발언이 있는 만큼 가상화폐 종목들 그래도 이렇게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은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트럼프 취임 이후에 뉴욕 증시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간밤에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을지 머스트노우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내용의 이슈들이 쏟아졌는데 일단 오늘 하루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이 대통령의 날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됐습니다. 지난 1971년 통일휴일법 통과 이후로 2월 셋째 주로 고정된 채 매년 휴일을 맞이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밤에 뉴욕 증시는 다시 열리게 될 텐데 미국 증시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공개되는 연준의 회의록 그리고 주요 제조업 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월가의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죠. 월마트와 알리바바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일단 21일에 예정돼 있는 연준의 회의록 공개가 될 텐데요. 투자자들은 이번 회의록을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1월에 미국의 CPI나 P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계속해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 단행하긴 하는데 몇 차례나 진행될 수 있을지가 현재는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발표됐던 인플레 지표인 소매 판매 지표만 확인해봤을 때는 당장 여름에도 금리 인하는 진행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발표되는 제조업 지표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연준의 행보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빅테크와 관련된 소식 새벽 사이에 나온 것은 아마존 쪽의 소식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알렉사의 출시가 다시 한번 밀렸다라는 일정의 소식이었는데요. 다음 달 31일 이후에나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당초 오는 26일 업그레이드된 알렉사를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다시 한번 한 달 이상 연기가 됐고요. 3월 31일 이후에나 출시될 것이다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출시 지연은 테스트 과정에서 이용자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고요. 알렉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선보여졌던 게 2014년이었고 2023년 9월부터는 알렉사의 대규모 개편이 있었습니다. 날씨 등 사용자의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기존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용자의 다양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대화형 AI 기능이 2023년부터 장착되는 것을 목표로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아마존뿐만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도 음성비서 시리를 통해서 생성형 AI를 탑재하는 경쟁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당초 새로운 알렉사는 지난해 9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속해서 지연이 되다가 이미 해를 넘긴 상황이고 올해 1분기 안으로도 출시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알렉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질문에도 대답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스마트 브리핑이라는 기능이 탑재돼서 이용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AI가 생성한 뉴스 요약이 매일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알렉사는 월 최대 $10의 구독 서비스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한 차례 밀려났다라는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지만 2분기 안으로는 확실히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또 주목을 끌었던 건 폭스뉴스에서 공개한 한 영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가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죠. 처음으로 같이 공동 인터뷰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오는 19일에 전격 공개한다고 합니다. 폭스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9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공동 인터뷰를 방영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 권한 남용 그리고 이해 충돌 소지로 인해서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머스크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폭스뉴스는 인터뷰가 도지와 트럼프 행정부의 첫 100일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또 취임 첫 100일 동안 추진할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이를 위한 도지의 역할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 공개된 인터뷰에서 미국 주요 언론의 비판은 자신과 머스크를 이간질하려는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현재 머스크와 도지는 자금 지원 삭감, 또 인력 감축 등 대대적인 연방정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민주당과 감시단체들은 머스크와 도지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의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 X가 수주한 정부 계약의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부분도 지속적인 지적점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도지 수장으로서 머스크의 역할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머스크 덕분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사기와 남용을 발견했다라고 두둔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또 머스크도 직접 국민들은 정부 개혁을 위해서 투표를 했고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면서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아직 완벽하게 문제가 해소되진 않았지만 오는 19일에 방영되는 해당 인터뷰를 통해서 두 인물은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간밤 CNN을 통해서 나온 보도를 또 확인을 해보니까 테슬라의 중고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28% 증가한 게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 중고차 거래 사이트 데이터를 인용해서 CNN이 지난해 4분기 이 테슬라 중고차가 평균 11,300대로 전년 동기보다도 2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중고차 매물이 급증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21년 팬데믹 이후 테슬라 신차 판매가 급증했었는데 3년이 지나면서 교체 수요가 일어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반감이 차량 구매에 영향을 주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블루스테이트로 불리는 지역에서는 테슬라 차량 소유자가 다시 테슬라 신차를 구매하는 재구매 비율이 23년 4분기 72%에서 지난해 4분기는 65%로 7%포인트 감소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자동차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구매 시 가장 신중하게 고려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CEO의 정치적인 활동이 테슬라 판매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는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구매 사이트 에드먼즈의 분석 책임자는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정치가 최우선 순위가 아닌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런 구매를 할 때 정치에 대한 감정은 제쳐두고 가격에 더 집중할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그런 가운데 간밤에는 또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이 조금 더 빨리 출시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도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빨리 출시가 될수록 판매량이 증가하고 월가가 좋아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개장되는 뉴욕 증시 상황 안에서의 테슬라 주가 추이도 같이 지켜보시죠. 그런 가운데 머스크가 또 간밤에 내놓았던 발언 중에는 금의 보유량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금 감사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금이 정말로 현물과 연결돼 있는지 그 수량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게 머스크의 입장인데요. 머스크뿐만 아니라 미국 상원 의원도 해당 발언에 함께 공감을 하면서 2017년 이후에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미국의 금 감사가 다시 한번 필요한 시기다라는 지적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확인이 되자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현재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비트코인 법안의 내용을 확인을 해봤을 때 금보다는 실제로 현물을 계속해서 팔로우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그의 대체제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미국 정부가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또 하나의 축적 자산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정책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 감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빗나갔을 경우 비트코인이 그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게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간밤에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가격
가격 상승은 보이지 않은 채 현재 주가에서 지속적인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정부 정책의 내용들이 전해질 때까지 해당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장은 뉴욕 증시의 휴장으로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진 않았는데요. 이제 오늘 밤 다시 개장하게 되는 뉴욕 증시 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함께 기다려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말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 다들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팔란티어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테슬라 그리고 또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 팔란티어를 또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 팔란티어의 최근의 주가 상승세는 조금 심상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이미 좀 목표 주가를 뛰어넘은 듯한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지 좀 우리가 고민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팔란티어의 현재 위치부터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약 58% 이상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2일 이렇게 연초에만 해도 이렇게 75달러대였는데 지난 거래일 기준으로는 119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팔란티어 그동안에 좀 지난해 말에는 또 고밸류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좀 가파른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에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만 해도 42%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전 분기는 30%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그에 비해서도 좀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70% 가까운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그러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xAI의 챗봇인 이 그록을 또 팔란티어의 이 소프트웨어에 통합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또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 속에서 또 주가는 상승세를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듯이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서 지난주 또 금요일장에서는 장중 120달러 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팔란티어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다가 또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이 앞으로의 시총은 3,131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 시총이 2,700억 달러 수준인데 이 현재보다도 이 15% 이상의 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는 137달러까지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들이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또 이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았을지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현재 월가의 목표 주가들을 보신다면은 이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이미 좀 목표 주가를 뛰어넘은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좀 가장 많이 좀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산정한 것이 125달러 수준인데요. 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팔란티어만을 추종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산정해온 그러한 애널리스트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목표 주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목표 주가, 평균 목표 주가는 119달러 수준으로 이미 좀 현재 이 주가에는 맞닿아 있는 상황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목표 주가에는 이미 도달을 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도 고민이 되는 시점일 것 같은데요. 좀 더 이 애널리스트들의 범위를 넓혀서 17명의 애널리스트들을 조사한 결과 현재는 이 홀드 보유를 해야 된다는 전략이 가장 우세한 상황이고요. 또 현재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사인을 보낸 그러한 애널리스트들도 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장 높은 목표 주가와 가장 낮은 그런 목표 주가를 이렇게 평균 수치를 내봤을 때 88달러 수준이라고 이렇게 산정이 됐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또 현재 주가에서는 25% 이상 또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숏풋 옵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가 싼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미리 이렇게 주가를 정해놓고 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 가격에서 또 내가 매수를 하면서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 가격에 내가 매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 옵션의 프리미엄을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수익을 계속해서 취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주가를 싸게 사고 또 하락 시에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은 주가 하락에 좀 대비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사인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 투자 전략들이 나온 가운데 또 우리가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정의 이유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처음으로는 이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시장이 계속해서 포화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성장의 둔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소비자들에게 가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팔란티어가 앞으로는 얼만큼 이 B2B 대상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실제로 그래프를 보신다면은 이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8%가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두색과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 정부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그런 매출 구조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팔란티어는 B2B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 파이를 조금 더 늘려나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B2B 서비스 이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동종 업계 그룹들을 살펴보면은 고객 관리 기업인 이 세일즈포스 또 어도비 이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총 2천억 달러를 이상 돌파한 기업들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또 이러한 기업들이 이미 다 같이 좀 커져버린 상황 속에서 또 이 저 파일을 얼만큼 나눠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 역시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향후 10년간 이렇게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은 좀 낙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려해야 된다는 그러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두 번째 이유로는요.
네,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좀 현재 가치가 너무 비싸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종업계 기업들의 이 시가총액을 살펴본다면은 앞서 살펴봤듯이 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팔란티어 또 이 IT 보안 솔루션 기업인 IBM 또 이 어도비와 그리고 또 인투이트 같은 그러한 기업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 기업들이 수익을 얼만큼 창출을 하고 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이 기업들 대비해서는 또 팔란티어가 가장 낮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낮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현재 이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도 이렇게 좀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좀 현재 좀 고밸류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될 때는 역시나 이렇게 좀 앞선 그렇게 많이 폭등을 했던 기업들의 전철을 밟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1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현재 20% 넘게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P 500 수익률이 약 12% 상승하는 동안에 이렇게 좀 계속해서 횡보 장세를 보이는 데다가 또 최근에는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테슬라와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런 공매도 세력들의 표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경계를 해봐야 된다는 그러한 시각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현재 이 팔란티어의 주가가 너무나 과도한 밸류에이션 논란에 계속해서 휩싸이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달려온 만큼 또 그동안 이 상승세를 또 상승세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공매도의 이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섞이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 팔란티어의 투자자들 지금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이 수익률 관리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에 좀 대비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쳐버린 금값, 금강 주식으로 매기 전이, 뉴몬트 골드코프, 베릭골드, 이그니코 이글마인즈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휴장이었죠. 대통령의 날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날이 없는데 대통령의 생일을 기리는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그래서 워싱턴즈 벌스데이인데 그 워싱턴 말고도 훌륭한 미국 대통령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지 워싱턴의 생일은 2월 22일이에요. 근데 이제 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그러니까 좀 오래된 대통령 중에 링컨 대통령 있잖아요. 노예 해방을 시킨 링컨 대통령 생일이 2월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링컨이 2월 12일, 조지 워싱턴이 2월 22일이잖아요. 공교롭게도 둘 다 2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대통령의 날은 2월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셋째 주 월요일이 아니라 세 번째로 다가오는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2월 19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링컨 2월 12일이랑 워싱턴 2월 22일에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 벌스데이를 올해 기려왔고, 그다음에 링컨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각 주마다 각자 그냥 공식 휴일은 아니었는데 링컨 대통령을 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2월 달 생일인데다가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러면은 우리 그냥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 대통령 기리는 요 지금 문화를 전체 대통령을 기리는 날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 생일의 가운데를 해서 월요일로. 왜냐면 이제 그 대통령들도 많고 역사도 배울 게 많은데, 그렇죠. 지금 조지 워싱턴은 지금 초대 대통령이니까 몇입니까? 100년인가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하루 만에 기리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역사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일부러 월요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토일 월 3일 연휴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링컨과 조지 워싱턴의 생일 사이에다가 전체 대통령을 기리는 날로 삼자. 근데 웬만하면 길게 하자고 해서 토일 월로 해서 2월 세 번째 월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날은 원래 워싱턴 벌스데이였는데 이제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다 기리는 날이고, 3일 연휴기 때문에 약간 2월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특수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2월에도 약간 이런 3일 연휴를 즐기면서 뭐 역사 공부도 하지만 박앤세일도 하면서 또 이제 월마트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코스트코 이런 데도 부흥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트코에서는 골드바를 또 팔아서 좀 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 골드바 못 구합니다. 지금 뉴스에 매일 나오죠, 지금. 골드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골드바가 다 떨어져서 중단됐고, 이제 실버바를 그래서 은이라도 대신 구하려고 했더니 실버바도 중단됐어요. 그래서 지금 골드바, 실버바가 없다. 근데 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현재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 매장량 금을 만약에 전 세계 인구로 나누면은 1인당 얼마가 떨어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존하는 알려진 모든 금의 매장량을 전 세계 인구로 다 나눴어요. 근데 나눴더니 1인당 떨어지는 게 달랑 금반지 6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금반지 6개 이상 있으시잖아요? 그럼 남의 것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 남의 것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진짜 많은 거예요, 그게. 내가 6개가 없고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럼 내가 가질 금을 누군가 남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개만 있어도 내가 가질 금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지금 그래서 1트로이온스, 이 30g이에요. 트로이온스가 30g짜리, 그러니까 6개 금반지에 해당되는 거죠. 전 세계 인구로 이 전 세계 금 매장량을 나누자. 별로 없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금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 주식은 새로운 신규 주식 계속 상장하죠. 비트코인은요, 새로 안 생겨요. 반감기라고 점점 양이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설정 자체가. 금도 새롭게 생기지 않은 양 매장량은 그냥 정해져 있거든요.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랑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 혹은 감소한다는 이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단 오를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이 발견된 이 수치를 세계 인구로 나누자 이렇게 1인당 1트로이온수 30g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에 그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1년 해서 비트코인이 120.8% 올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금인데 27.2 올랐어요. 그리고 이 S&P 500 대형주 23.3% 올랐죠. 지금 결국 이 세 개가 그 투자 자산 중에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건데, 골드가 S&P 500 수익률을 일단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초에 들어서 가지고 계속 다시 또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 S&P 500이 연초에 주춤거리는 순간 골드가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조금 주춤 다시 거리죠. 근데 골드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2025년도 마무리됐을 때 어떤 수익률을 기록할지 주목이 되고요. 비트코인이 작년에 압도적이었고, 골드가 27.2, 대형주 23.3, 소형주 10.1. 미국의 달러도 아주 강했죠. 지금 여기 보면은 골드랑 달러, 이 최강대국의 통화, 달러, 그 다음에 최고의 안전자산인 골드, 이 두 개 다 안전자산인데
달러랑 골드는 상성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달러가 내려가면 골드가 오르고 골드가 올라가면 달러가 내리는 똑같이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관계는 미묘하게 시소처럼 움직이는 관계를 또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미국 달러까지 굉장히 신흥시장 주식보다도 훨씬 더 성장이 높았다는 거.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비트코인 투 골드 레이쇼입니다. 자, 이게 결국 작년에 120%가 오르고 지금 이 비트코인이 약간 막혀 있잖아요. 그게 2022년도 최고치에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비트코인 대 이 금 비율로 해도 똑같거든요. 비트코인이랑 금이 작년에도 계속 다 올랐고 같이 올랐고 뭐 차이는 있지만 같이 올랐는데 2015년 이후에 비트코인은 2022년과 2018년 딱 그 2년 제외하고 모든 자산을 다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치 9만 달러를 돌파를 했죠.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 대 금 비율,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하나로 금 37개를 살 수 있었다. 2020년 최고치에 지금 35.2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일단 저항권에 왔다는 거죠. 2021년, 2022년도 사이에 비트코인 하나로 금 37개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하나로 35개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일단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금이 반격할 시기.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지금 막 여기 밑에 보면은 9.1도 있고 2.6도 있죠. 비트코인 하나당 그 금 9.1밖에 못 사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요 37에서 9면은 한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게 금이 4배가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금은 대폭등해서 온수당 3,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바를 사는 건 좋은데 우리 그러잖아요. 금은방에 가서 골드바 달라고 하거나 뭐 금거래소 가서 골드바를 산 다음에 그거 다시 팔려고 하면 거기 붙어 있는 거 보시죠.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 이득 안 나죠. 그렇죠? 산 다음에 바로 파면 이득 나나요? 이득이 안 나요. 내가 사는 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불리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골드바 그거 보관도 저기 하잖아요. 만약 도둑 들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그리고 골드바는 배당을 안 줍니다. 그래서 쉽게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건 금광 주식이에요. 금광 주식. 이거는 보관할 필요도 없고 주식이니까 그냥 쉽게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사고 팔 때 뭐 주식 수수료가 있겠지만 골드바를 직접 사고 팔 때의 그 불이익보다 훨씬 더 골드바는 지금 집에 만약에 아까 금반지 금거북이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그냥 금고에 냅둬요. 그냥 그 수십 년 냅둬요. 그걸 그 사고 파는 순간 불리합니다. 물론 아주 초장기적으로 내가 뭐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유산을 30년 있다가 지금 파는 건 모르겠는데 금 한 돈에 5만 원 하던 거 지금 50만 원 할 때 파는 건 모르겠는데 뭐 한 3개월 있다 사고 팔려고 하잖아요. 별로 이득이 없어요. 팔 때 가격이 훨씬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금광 주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광 주식 중에서 일단 유먼트 골드코프 NEM입니다. NEM이 티커고 보면은 일단 재무제표는 상당히 좋고 미래 실적도 좋거든요. 근데 이 과거 실적이 좋지가 않고 이 인기가 많아요. 이 반대라고 했죠. 가치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면 인기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이 가치에서 엔비디아나 이런 거는 가치 점수가 꽝이에요. 왜냐?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인기의 척도가 PER, PBR입니다. 주가가 주당 순이익 EPS에 비해서 몇 배로 표현되고 있는가? 그게 PER이고 주당 순자산 BPS에 비해서 몇 배로 표현되고 있는가? 그게 PBR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인기예요. PER, PBR은. PER, PBR 수치가 낮다고 저평가가 아니라 지금 이런 시대에 저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진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걸 쓰면 누가 가만히 놔둬요? 그렇죠? 요즘은 0.1초 만에 모두 인스타그램, 유튜브 싹 다 퍼지는 시대인데 정말로 저평가된 진우 속에 진주가 있으면은 누가 한마디만 툭 하면 전 세계인이 다 알아버리는데 그거 다 달려들어 사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그게 저평가가 몇 초나 유지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저평가라고요? PER, PBR이 아직도 낮다고요? 걔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평가가 아니라 시장의 정당한 평가죠. 그걸 보고 저평가라고 만년 떠들다가 저평가라고 평생 10년, 20년 보유하다가
그냥 그 제자리 나머지 뭐 인기 있는 애들은 계속 고공 인기를 얻어가지고 쭉쭉 가는데 평생 제자리예요. 물가 상승률보다 못하니까 오히려 내 값어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인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PER, PBR. 그렇죠? 그게 성장주이면 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성숙주일지라도 아까 말한 대로 그 얘기예요. 지금은 진 속에 진주가 없습니다. 정통 가치 투자의 이 시기는 이미 지났죠. PER, PBR 낮은 거 찾아가지고 무슨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동전주 penny 주식 긁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대박을 얻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하던 그 시대에는 그런 주식이 있었어요. 지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 점수가 낮다는 건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 배당이 적고 이 제일 좋은 건 이게 재무제표가 좋은 거죠, 얘는. 재무제표가 좋아서 중간 정도 우수한 대차대조표다. 네, 이게 아예 초록색이고 동그랄수록 좋은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49.88이 평균 컨센서스인데 7.18만 오르면 평균 목표가에 도달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모더레이트 바이 8바이 6홀드 원셀이고요. 자, 차트를 보겠는데 그 금광 주식이 오르는 그 알고리즘은 뭐냐면 그거예요. 아까 금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치솟잖아요. 그리고 아까 골드바 이제 못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광 업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금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가 너무 잘 돼서 전기차가 잘 팔려서 배터리가 많이 팔려서 리튬이 엄청 필요하다. 지금 우크라이나 한테 미국이 저기 하는 거죠. 마치 그거 좀 그거 같지 않아요? 학창 시절에 일진 누가 한 명을 괴롭혀요. 괴롭히면은 옆에서 다른 일진이 와가지고 야 내가 그 일진 야 걔 내 친구인데 내가 보호해줄게 하면서 더 삥 뜯어가. 지금 그거 같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가 와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보호해줄게. 야 대신에 너네 히토류 지분 50% 내놔. 둘 다 일진이잖아요. 러시아랑 미국이. 우크라이나만 불쌍한 건데 어쨌든 거기서도 이제 리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튬 광산업체들 그리고 리튬을 미국이 50% 지분을 히토류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게 너무 필요하니까 만약에 그거를 파가지고 팔면은 파는 비용에 비해서 파는 그 개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 비용에 비해서 그걸 개발해서 팔았을 때 엄청난 이득이 나니까 빨리 팔겠죠. 빨리 파겠죠.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금광 주식도 마찬가지죠. 금 가격이 안 오면은 금광을 놀고 있죠. 그러다가 금 가격 미친 듯이 치솟아요. 그러면은 빨리 광부들한테 야 빨리 금파 지금 팔면은 대박이야. 막 일을 시키겠죠. 금광회사 주식은 올라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금 가격에 의해서 후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금광 주식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반응이 오고 있잖아요. 2025년도 들어서 가지고 밑바닥부터 지금 올라와서 지금 이게 일봉이죠. 51선, 201선 차례대로 뚫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평균 목표 컨센서스에 도달됐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지금 이제 올라와서 200주선만 남겨놓고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월봉에서는 이제 50개월 선만 남았습니다. 여기를 돌파해서 50달러를 가면은 60달러까지 열리게 돼 있죠. 자, 뉴본트 골드코프에 이어서 두 번째 이 AEM 티커입니다. 아그니코 이글 마인즈입니다. 얘도 기금속의 탐사 개발 생산을 담당하는 금광회사고요. 얘는 아까 전에 뉴몬트 골드코프보다 굉장히 좋은 게 이 부분이죠. 배당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아까 재무제표는 저기 이 뉴몬트 골드코프도 훌륭했죠. 근데 뉴몬트 골드코프는 이 재무제표만 훌륭하고 나머지가 삐쩍 꼬라 있었죠. 근데 얘는 배당을 많이 준다. 근데 신기한 게 인기도 많은 주식이에요. 가치에서 점수가 꽝이잖아요. 그건 반대로 뭐라고 했어요? 인기가 많은 주식인데 그러면 성장주가 보통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배당도 많이 줘. 희한하죠? 뒤로 가겠습니다. 금 골드바를 들고 있으면 배당을 안 줘요. 자, 104.13인데 8.64만 오르면 도달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스트롱 바이네요, 이거는. 8바이의 2홀드. 강력 매수 의견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훨씬 좋죠. 뉴몬트 골드코프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일봉으로 사상 최고가인데 주봉 월봉에서도 제일 높게 올라가 있으면 사상 최고가겠죠. 일단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위에 저항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21선이 벌써 따라왔어요. 보라색이. 21선이 따라와서 또 지지권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100달러 그다음에 요 고점 추세선을 돌파해가지고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025년 들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봐도 역사상 최고가네요, 이미. 그쵸? 얘는 이미 역사상 최고가예요. 자, 주봉에서 이 박스권을 오랫동안 지속을 하다가 2025년도 들어서 로켓포를 쏘아 올리면서 박스권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100달러를 이미 찍고 왔죠. 그쵸? 찍고 100달러 찍고 지금 살짝 쉬고 있습니다. 자,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에서도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역사상 최고가예요. 그렇죠? 이미 지금 아그니코 이글 마인즈는 역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자, 지금 2023년도, 2024년도만 해도 이 답답한 50개선 밑에 지금 저기 하고 있었는데 2024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미 2024년도에 50개선 뚫고 올라가서 1차로 그다음에 쉬고 있다가 2025년도 들어서 다시 달리면서 여기 있죠. 2020년, 21년도 아까 거기네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굉장히 치솟으면서 고점을 기록하다가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 골드가 이제 내려간 그 시점하고 교차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고점에 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아까 그 2022년도 고점을 못 넘었는데 얘는 지금 금광 주식은 고점을 이미 넘었어요. 저쪽 고점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골드보다 이 아그니코 이글 마인즈 금광 주식은 더 앞서가고 있는 주식이에요. 앞서가는 주식. 그래서 이미 고점 돌파를 해서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거기다가 이제 배당도 지금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금강 주식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골드바를 가서 못 사면 굳이 어거지로 기다려서 사실 필요 없습니다. 금강 주식에 지금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자, 한 줄 매듭평입니다. 요즘에 뭐 돌 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지만 뭐 자기 자식들은 해주고 싶으니까 해주긴 하는데 돌반지가 진짜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돌반지가 아니야. 돌아버린 반지지. 코스피가 4개월 만에 2,600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해줬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 말 그대로 웃음꽃을 핀 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올해 들어서는 8%가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3%대 상승을 보인 거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지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장에서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승을 견인을 해준 모습이 확인이 됐죠.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1.6%대 더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768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라던가 소매 판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워낙 부진했던 증시 탓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잘 소화해주는 모습이 증시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스피가 다시 한번 2,700선을 돌파해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안에서는 방산주들과 조선주들이 엄청난 폭등을 이어간 채 전반적인 지수에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여전히 원전이나 방산 쪽의 종목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은 이날장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갔는데 삼성전자도 올해 들어서 7% 가까운 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간 종목들 보면은 올해 초반부터 해서 이제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와 함께 체결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증시의 모멘텀으로 작용되면서 210%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방산주 그리고 하나그룹주의 호실적과 함께 현재 80%에 가까운 지수 상승을 올해에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엄청난 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증시에서는 어떤 부분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슈와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AI로 다양하게 여러 종목들과 업종들이 같이 웃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유리기판 관련주들 차세대 AI 반도체를 놓고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죠. SK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유리기판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대거 속출했는데 어제는 엔비디아가 제2의 HBM을 만들겠다. 삼성전자와 SK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이날장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3에이로직스가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심테카 PI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두 자릿수 이상의 지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AI 쪽도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의료 AI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올 들어서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템퍼스 AI 같은 경우도 이 연초 대비해서 15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날장에서는 3빌리언이 가지고 온 MOU 체결 소식이 전반적인 업종 안에서 온기로 퍼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MOU 체결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AI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업체이니만큼 이날장에서 3빌리언을 포함해서 여러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토마토 시스템도 이날장에서 13%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LA 쪽에서 계속해서 이 의료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초 대비해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의료 AI와 관련된 이슈들 나오고 있죠. 베이징에서 AI 의사의 첫 등장이 이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일단 한국과 중국, 미국에서도 의료 AI와 관련된 키워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연속적인 시세성이 계속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챗GPT의 대항마로 불리는 머스크의 그록 3, 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시 첫 선을 선보이게 됩니다. 관련해서 어제 관련주들이 먼저 기대감으로 오름폭을 보였는데 오늘 오후 시간대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는 만큼 관련주들의 변동성, 오늘 증시 안에서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시간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종목들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상한가와 하한가 갔던 종목과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Y랩이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와 함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상한가를 만들어냈고요.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Y랩 같은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실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100억 원을 넘게 기록이 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50% 넘게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다만 넷플릭스와의 체결 소식으로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지 오늘 증시 상황 같이 지켜보시고요. 하한가 갔던 이슈의 종목들은 티웨이 그룹주가 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전해졌던 소식이었죠. 경영권 분쟁 종결 소식과 함께 일단 이슈가 소멸됨과 함께 어제 시간 외에서도 하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도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K연합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슈들, 모멘텀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K반도체와 관련해서 올 메이드 인 코리아를 외쳤는데 이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K연합군으로 만든다는 소식이 단독 기사입니다만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칭입니다만 정부에서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기 위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완제품을 만드는 대기업부터 부품을 만드는 중소형 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산업부는 오는 30년까지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만큼 일단 로봇 안에 있는 핵심 부품들의 국산화율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관련된 제안들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오늘 정부발 이슈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간밤 새벽 사이에 나왔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최종 타임라인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과 러시아의 이 고위급 장관급 회담이 사우디에서 열리게 됩니다. 해당 회담에서 종전과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올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첫 번째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화담이라는 부분에서는 시장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지만 오늘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회담 일정이 정말로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이제 20일 우크라이나에 직접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도 예정이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는 4월 20일 정도를 휴전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소식은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이 이제 부활절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종전에 대한 이슈가 확실시 될지 그렇다면 관련해서 오늘 재건주들은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 일정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에 들어갔죠.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에 들어갔고 오늘 새벽으로 기준으로 다시 한번 개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인플레이션 지표를 대거 확인을 했던 만큼 이번 주는 제조업 지표들 위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20일에 있을 FOMC의 회의록이 우리 시장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변동성이 증시 안에서 계속해서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도 국내 증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이슈들을 더욱더 강하게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일단 오늘의 개장 상황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침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이제 세컨드 톱 기사인데요. 바이오 관련된 얘기, 특히 이제 ADC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DC라고 보통들 많이들 이제 귀에 좀 눈에 좀 익은 그런 이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암세포만 표적을만 삼아서 암세포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치료 기술. 이렇게만 된다면 암 치료 기술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전환이 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암 치료라는 거 아마 주변에 뭐 가족분들 또 뭐 그 집안 병력 중에 암과 관련돼서 아마 연관이 안 돼 있는 집들은 아마 대목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암 환자들도 많고 암 때문에 치료받고 있거나 또는 암 때문에 이제 먼저 떠나보낸 그런 뭐 일들이 가정 내에 대부분 다 있기 마련일 정도로 이 암은 아주 보편적인 그런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병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암 치료할 때 많은 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냥 그 항암제 같은 게 투여를 하게 되면 그게 그냥 암세포만 잡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잡죠. 이게 그 정도로 독한 약이고 치료 효과도 이게 딱 그 필요한 암세포 부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암 치료법이 아직은 그렇게 딱히 있지 않다 보니까 참 이게 사람도 힘들고 또 치료 효과도 드리는 비용이라든가 그 고통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효과가 높다 이렇게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ADC라는 암 치료법, 이 치료제는 뭐 어떤 위암이다, 폐암이다, 뭐 간암이다, 뭐 이렇게 이제 특정 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정 또 그 장기 부위에 이제 암 세포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 집중적으로 이제 치료를 한다는 점에서 암 치료 효과도 굉장히 탁월한 거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ADC라는 이 치료제인데 국내 일부 바이오 회사들이 암 치료 즉 ADC와 관련돼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들을 오늘 이데일리 신문 세컨드 탑 기사에서 1면과 4면에 걸쳐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표에서도 좀 보시는 것처럼 K바이오의 투톱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두 회사가 지금 AD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스나 셀트리온 이 두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스는 처음부터 CDO, CMO, 그러니까 즉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이쪽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출발해서 오고 있는 회사고 이제 글로벌 경쟁력 갖추고 있다로 좀 많이 평가를 받고 있죠. 셀트리온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시밀러로 시작을 해서 이 CMO 쪽, 그러니까 위탁 생산 쪽으로 좀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또 신약까지 좀 같이 약간 이제 종합 포트폴리오를 짜서 좀 가고 있는 형태로 좀 회사 방향성을 잡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ADC 관련해서도 두 회사의 방향성이 조금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스는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가장 잘 하고 있는 이 생산,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 그래서 ADC 치료제 전용 생산 시설을 좀 완비를 하고 이미 글로벌 ADC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 라인 2개, 정제 라인 1개 이렇게 좀 구축을 한 상태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ADC 항암 신약을 직접 개발하는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연내 임상 일상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추가로 3건 정도의 임상 계획서를 좀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셀트리온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렇게 좀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ADC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가 리가켄바이오죠. 리가켄바이오는 앞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도 이제 제휴하고 있는 신약 개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가켄바이오가 이제 지금까지 10조 원에 가까운 신약 기술 성과를 좀 냈고 삼바와 손잡고 이제 3가지의 신약 개발을 좀 착수한 상태다 이렇게 좀 발표한 상태고요.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이제 3면에 보시면 리가켄바이오의 CEO의 인터뷰 기사도 따로 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테오젠, SC 제형,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제형 만드는 회사로 이 회사 역시 뭐 주가도 지금 이제 코스닥의 대장주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본 다이치 산큐 이 회사가 이제 ADC 쪽으로 이제 특화된 회사입니다. 가장 글로벌하게 기술력이 앞서 있는 그런 신약 개발사고요. 여기와 손잡고 이 에너트 SC라고 그래서요. 피하 주사 제형 ADC 항암제를 좀 올해 중에 임상 1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이 신약 개발사들 또 CDMO, CMO 이 회사들이 다 이제 ADC 쪽으로 지금 올해는 상당히 좀 무게 중심을 갖고 진출을 하고 있다. 이제 성과가 이제 좀 하나하나 좀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과는 결국 이제 리가켄뿐만이 아니라 다른 ADC 치료제 신약 개발사 여기에 이제 위탁 생산 이 부분을 이제 삼성바이오로스가 언제쯤 이제 공표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 재건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한 3일째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너무 기대가 컸다 꺾인 우크라 재건조. 어제도 제가 우크라 재건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어제도 주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건설기 이 회사가 이제 표에도 나옵니다만 우크라 재건조의 대장주 성격이었죠. 2월 초에 6만 원대, 그 다음에 한 열흘 사이에, 그러니까 한 2주 사이죠. 거래일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한 2주 사이에 8만 2천 원대까지 한 30% 급등을 했다가 어제 7만 5천 원대까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3%도 떨어졌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종전 기대감, 이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주도로 할 거라고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미국 주도인데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고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정도고 또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인 유럽에 있는 EU-연합, 그러니까 EU죠. 유럽-연합 역시 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는 왠지 좀 찬밥 대우인 그걸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싶은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도로 된다 하더라도 이 현재 상황에서 만약 종전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얘기만 종합을 해보면 우크라이나는 기존의 러시아한테 뺏긴 자국 영토를 되찾아올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뭐 크림반도 쪽도 그렇고 지금 그쪽 남부에서 이 동부 쪽에 그쪽 벨트가 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되찾는 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발발한 계기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이제 참여 가능성 이런 부분이었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나토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거는 나는 반대.
물론 나토가 이제 유럽이랑 이제 미국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강력하게 또 요구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때 또 미국이 들고 있는 카드는 그럼 나 나토 하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서 동맹국에서 빠진다고 그러면 나토의 이 존속감이 상당히 좀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체제가 간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사실상 힘들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이 종전 협상 자체가 원래 우리나라 쪽에서도 생각했던 분위기로 가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재건과 관련돼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 지역들이죠.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 이 지역들이 현재는 러시아의 점령지다 보니까 전쟁이 지금 상태에서 끝난다면 결국은 우리 쪽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원래 뭐 3천억 달러 이상 얘기가 나오던 게 지금 400억 달러 정도까지 좀 규모가 줄었고요. 미국이 이렇게 주도를 한다 그러면 역시 미국 회사들 주도로 이 재건 참여 기업들이 주로 결정될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자리를 만들기는 정말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이런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동안 너무 올랐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좀 종전 상황 어떻게 될지 이제 종전 협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산 얘기도 좀 해보죠. 방산 3대장 하면 이 표에도 나오는 것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이 3대장 뭐 상황이 큰 변화가 없었죠. 사실은 어떤 때는 한화에어로가, 어떤 때는 현대로템이, 어떤 때는 LIG 넥스원이 좀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쭉 보였는데요. 연초 들어서 올 들어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확실한 이제 1대장주, 즉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딱 정해졌고 그 뒤를 이제 현대 로템이, LIG 넥스원은 그에 좀 처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나온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평균 목표가가 24%나 올랐고요. 현대 로템도 20% 가까이 목표 주가가 올랐습니다. 반면 LIG 넥스원은 두 자리가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만큼 LIG 넥스원이 앞에 두 종목들에 비해서는 시장에서 받는 이 기대치가 좀만큼 낮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최근에 뭐 주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제 같은 경우 결국은 59만 원도 장중에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치기도 했고 최근에 한 20% 넘게 급등을 하는 걸 보면은 하루만 이렇게 급등하는 날도 있었던 걸 보면 4, 5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 비싼 종목이, 그러니까 가격상으로 밸류에이션상이 아니고 가격상으로 비싼 종목이 하루에 20% 올라간다는 쉬운 게 아니죠. 지난번에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오를 정도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세 회사 간의 명암이 엇갈리는 건 역시 수출 비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대 로템은 절반 이상의 수출 비중을 갖고 있는 반면에 LIG 넥스원은 20% 정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LIG 넥스원의 수출 비중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받는 이 밸류에이션의 가치도, 밸류에이션도 그만큼 좀 낮게 잡히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 LIG 넥스원은 지금 증권가에서는 2026년 즉 내년 정도나 돼야 수출 비중이 좀 뭔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을 만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방산주들은 여전히 좋은데 이런 어떤 큰 대형주 중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마지막 기사는 리튬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마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에코 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두 자릿수 이상 올랐고요. 여러 종목들이 다 4, 5% 가까이 3, 4%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오랜만에 보여서 마침 이제 리튬 값 얘기가 나오길래 좀 가져왔습니다. 리튬 가격, 탄산 리튬 가격 추이가 2023년 1월 1일 날 454 위안입니다. 킬로그램당. 근데요. 그때 한참 2차 전지도 이제 끝물일 때죠. 잘 나갈 때 막판이죠. 그때 2022년 같은 경우는 이때 가격이 580위안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점 대비해서 현재 지금 2월 1일 기준으로 73위안이니까 킬로그램당 거의 한 8분의 1 정도 탄산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진 상황이죠. 이 탄산 리튬은 이제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소재죠. 양극재의 이제 재료인데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이 리튬 가격이 차지하는 그 원재료 비용이 차지하는 게 원가의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히 비중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어쨌든 그동안에 판매 단가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소재 관련주들의 주가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고 주가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73위안대, 70위안대 한 초중반에서 최근 한 6주째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6개월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가격이 일단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어느 정도 좀 잡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작년에 이제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이유인 재고 평가 손실 이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높은 것도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재료 회사들이 그러니까 소재사들이 갖고 있는 이 리튬은 이제 기존에 좀 환율이 쌀 때 좀 사놔서 좀 쟁여놓은 것들이 재고들이 있을 텐데 지금 환율이 좀 높은 상태니까 만약 팔게 된다 그러면 판매만 잘 된다 그러면 높은 환율에 팔 수 있으니까 거기 수익성도 좀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2차 전지도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 좀 되는 거고요. 이제 변수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뭐 미국 트럼프 리스크 쪽인데 그쪽도 아직은 명확하게 확정된 내용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봤을 때는 리튬 가격이 일단 하향 안정이긴 하지만 일단 안정을 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차 전지 소재 회사들의 실적은 어쨌든 회복이 될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현재로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욕 시장이 간만에 대통령의 날 휴장 쉬는데 그래도 우리가 뉴욕 증시 이렇게 또 쉬는 날 또 한번 또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죠. 요즘에 그 트럼프 관세 관련돼서 한동안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유연하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협상 전략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비교적 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어떤 반응이 크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쪽으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지난 주말에도 저도 좀 기사도 보고 어제도 좀 보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또 월가에서 나오더라고요. 현재 이런 월가에서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시각 자체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항상 이제 조변 섞게 하는 게 월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달라진 거 하나는 보편 관세를 주장했었던 거를 지금 상호 관세로 바뀌었죠. 바꿨죠. 네. 근데 이제 보편 관세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이제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매기는 그렇죠. 걸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거는 바로 인플레를 촉발한다는 거죠. 바로. 그렇죠. 뭐 이유 여하를 상관없이 무조건 인플레 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상 그걸 주장하자니 자기네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기니까 그걸 상호 관세로 이제 바꾸면서 트럼프가 좀 생각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구나. 인플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군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호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좀 유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상호 관세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동차 관세 결정해 놓고 나서 그건 4월 달부터 할 거니까 또 캐나다 관세 매기기로 해놓고 나서 그거는 뭐 3월 돼야지 결정하겠다. 한 달 유예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게 진짜 관세를 부과한다는 쪽보다는 시간을 좀 벌면서 거기에 대한 분위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제 미국이 안아야 되는 어떤 부담 이런 것도 체크할 거고 그리고 실제 시장 반응 이런 것들도 체크해 가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절충점을 찾으려고 하는 느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한테 그거를 강요하는 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자체보다는 거기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이면적인 함의. 네. 그 뭐냐?
내 뜻은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성의 표시를 요구하는 아, 일종의 전략이다. 협상이네요. 협상 전략.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가가 지금 좀 그런 부분에서 경계감을 느끼는 거는 갑자기 인플레에 관련된 지표들이 확 올라왔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 관련된 지표들이 확 올라왔는데 지금 또 이번에 자동차 관세 그 미 하원 의장 되시는 분께서는 자동차는 제외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4월 달에 바로 진행할 거다. 4월 예, 이후부터 할 거다라는 식으로 예,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진짜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지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센 발언 같은 거 한번 해주게 네, 되면 네, 또 경계감을 갖는 네, 네. 그 일반적인 패턴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관세라고 하는 게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과거에 그 대공황을 일으켰었던 관세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스무트 홀리법이라고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주가 폭락하고 다시 좀 회복되려고 했을 때 그 스무트라는 의원하고 홀리라는 의원 둘이서 법안을 제출했었는데 그게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게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최소 59%, 최대 400%까지 부과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대공황에 아주 촉발을 했다. 작사를 내놨죠, 트리거를 시장을. 했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관세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그게 그때보다 더 많이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밸류체인 자체가 그렇죠. 그것 그게 때문에 생각처럼 뭐 지른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당장에 지금 요 자동차만 하더라도 캐나다하고 멕시코 쪽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자동차만 가지고 얘기했을 땐 포드에서는 적극 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캐나다, 멕시코 쪽에 철강 쪽을 갖다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그랬더니 이러면 다 죽는다고 포드에서 또 반발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그쪽 관련된 부품이나 원자재 같은 쪽은 다 또 그쪽에다 공장을 두고서 그쪽에서 소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팀을 구성을 했었을 때 모든 산업을 디테일하게 봐가면서 관세를 구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을 화두를 던졌을 때 시장에서 파생되는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고 네, 네. 대신에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예를 들어가지고 TSMC에다가 자꾸 압박 넣고 뭐 대만에서 나는 반도체를 가져오고 싶다. 뭐 인텔 가져올- 지분 인수하라는 얘기도 계속 나온다면서요. 가져올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좀 심하게 얘기해서 TSMC에다 관세 100% 부과한다고 하면은 뭐 TSMC가 손해 보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자기네들이 없죠.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 가격 전가할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원하는 거는 니들이 지분 투자하고 기술 좀 넘겨줘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저는 이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월가의 시각은 자기네들 경제 지표에 따라서 네. 좀 조변석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게 갑자기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시각이 바뀐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고 지금 대공황 전에 스무트 홀리법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때 트럼프 일기 때 그때 왜 그 관세 정책 이렇게 내면서 어쨌든 그 해에는 주가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나중에는 좀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와 대자비까지는 역시 또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때도 관세 부과한다 뭐한다 큰 소리만 쳤지 사실은 생각처럼 크게 부과된 거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된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우리나라가 이제 양보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은 돼요. 지금 이제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사실 이건 경제관료 쪽에서 충분히 준비를 좀 해놔야 될 부분인데 이를테면은 지금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로부터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하나의 이제 그 협상용 도구로 내놓을 수 지렛대로 삼는 있고요. 거죠. 네, 지렛대로 삼아서 이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특별히 좋아할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간에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 투자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 수출입에서 수출이 많았었던 부분의 일정 부분은 거기 투자와 관련된 거다라는 것도 어필도 좀 할 사실 필요가 그게 있고 그렇잖아요. 네. 틀린 이제 말이 그런 아니니까. 것들을 좀 어필을 해 나가면서 또 트럼프의 입맛에 맞춰준다 그러면 LNG 수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좀 늘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늘리라고 그러면은 주둔 비용을 늘려주는 것보다는 첨단 무기 사주면 되는 거고
뭐, 예,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예. 대응책을 좀 가져가면서 협상의 전술을 좀 활용을 하면은 생각처럼 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지금 보면은 오히려 2018년도보다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어떤 정책 방향에 이렇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게 조선 쪽 그래서 계속 잘 나가기도 합니다만 그때보다 오히려 나은 게 아닌가. 반도체도 사실 그렇고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또 지금 그때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그런 첨단 분야 쪽에 추격 그 수준이 굉장히 좀 높아졌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땐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약자 입장에서 이렇게 뭐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구애하거나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그렇게까지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해가게 할 그렇죠. 것까지는 아니니까. 네, 근데 맞는 그런 건 말씀. 염두에 두시더라도 네. 중국을 배제하고 첨단 산업에서 미국이 어떤 부활을 하거나 아니면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데는 제조 강국인 한국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일본이나 이런 뭐 쪽 그 정도잖아요. 도움이 네.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지렛대로 좀 활용을 한다면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시장 얘기 이제 다시 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뉴욕 시장 안 열리다 보니까 우리 시장 얘기를 조금 더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우리 시장 좋습니다. 코스피 어제 2,600선 회복했고 석 달 만이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수급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신용거래 잔고라든가 그 고객 인터넷 같은 거 추이를 잘 봐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거래대금도 10조 지난주인가요? 12조까지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냉정하게 보실 것 같긴 한데.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그렇죠. 스마트머니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신용잔고가 계속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돌아서는 거를 네.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은 장이 괜찮을 거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신용잔고 늘어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좀 예, 화면에 나오네요. 굉장히 크게 늘어났잖아요. 코스닥이 더 가파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쪽이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런 그림이 나오는 데다가 지금 고객예탁금이 54조 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49조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전체 시장을 들어올릴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시장 내에서 순환매 형식으로 해가지고 종목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 증시 흐름 자체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 특히 최근에 되게 증시가 괜찮아요. 네. 중국의 항생테크 같은 경우 보시면 많이 굉장히 올랐어요. 좋죠. 네. 그죠? 두 자릿수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작년하고 다르게 나타나느냐를 이제 보시면 네. 미국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또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옛날처럼 약달러를 강제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예. 인플레가 적어도 잡히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지금 그런 어떤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 보니까 돈들이 미국 일변도로 가던 것들이 지금 좀 분산되고 있는 느낌이 네.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일환으로 한국을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2,600이면은 PBR 0.85배, 0.9배가 조금 안 될 거거든요. 예.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크게 부담은 없다.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전히 저는 지수보단 계속해서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지수보단 종목을 찾는다고 해서 중소형주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10조 넘어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전체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섹터를 맞아요. 몰려버리기 자금이 때문에. 확 몰려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의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조선주가 그랬었고요. 그렇죠. 방산주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원자력 관련주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가지고 좀 사전에 미리 좀 점검을 해보시면 기회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라서 우리가 예전처럼 그 뭐 소위 말하는 뭐 몇천 원, 뭐 1, 2만 원짜리 소위 말하는 잡주 같은 그런 식으로 변동성 큰 종목에 휘둘릴 필요 말고 큰 종목 중에서도 그렇게 뭔가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필요가 뭐 있다. 작은 주식에서 시세 분출 엄청난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반대 리스크가 있으니까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 건 정말. 그거는 사실은 좀 싸게 잘 잡으면 몰라도 고점에서 잡아놓으면 잠을 못 잘 테니까 그거보다는 좀 등치가 있으면서도 전체 실적도 흐름하고 있고. 맞는 것들 맞습니다. 실적도 좀 되고 네. 뭐 이런 업황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쪽에서 찾아보시면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남의 나라 얘기 같지 않고 실제로 되는 게 진짜 조선주, 방산주 같은 경우는 덩치도 있고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계속 나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충분히 좀 납득이 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더라도 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따로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수급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은 수급이 외국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기관 수급입니다. 연기금이 특히 올 들어서 매일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중심의 수급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연기금 수급은요, 이제 그 투자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직도 한 6조에서 7조 정도는 더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건은 뭐 일시적인 것보다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관 수급의 상당 부분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그 부분을 너무 크게 기대할 건 아니고,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좀 파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선물하고 연계를 좀 시켜서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좀 반대급부로 좀 매수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는 제가 계속 방송 나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거 보시지 말고 연기금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연기금 매수 종목. 네, 관심을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선방산이나 이런 뭐 원전이나 이렇게 확실한 실적과 테마, 특히 수출 쪽에 뭔가 그런 환율 상황을 봤을 때 수출 쪽에 좀 그 비중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대부분 또 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좀 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은 뭐 명확한 것 같고요. 삼성전자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이 순매수 1위가 주간으로만 어쨌든 삼성전자 1위였습니다. 규모는 3천억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계속 해간 제가 앞으로도 여쭤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 1등이었었던 거는 그 삼성생명하고 화재가 매각했었던 거 블록딜로 받아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크게 의미를 둘 거는 아니고요. 그러네요. 대신에 이제 그 물량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블록딜 당일날 주가 흐름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할인율 자체가 2% 내외였던 것 같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2%면은 되게 양호한 거죠. 양호한 왜냐면은 거예요? 보통 블록딜 삼성전자 같은 주식 487만 주, 500만 주 되는 걸 갖다가 하게 되면 일반 주식일 경우에는 아무리 잘 받아도 5%고 안 좋게 보면 10%까지도 할인율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 현재 시가에 비해서 예. 많이 깎을 수 있구나. 그런데 이거는 물량이 크니까요. 근데 이제 뭐 2% 같으면 굉장히 양호하게 받은 거라고 그리고 볼 수 시장에서 있죠. 평가를 제대로 잘 해줬다 이런 얘기. 시장에서 기대감이 그만큼 있다.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약간 뷰를 긍정적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 자체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성과물에 의해 가지고 좋아지는 그림이 아니라 레거시 쪽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이관신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 레거시 쪽이 말씀하셨죠. 이제 재고 소진이 좀 빨라지게 되고 예. 그러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설 것 같다. 그게 일단 삼성전자의 트리거가 된 거고 네. 그 외에 HBM이라든지 그 파운드리 쪽에서는 사실 기사는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건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봤던 기사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건 없다. 이쪽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아직도, 네. 구체화되는 건 없다. 이제 어저께 보니까 전영현 부회장이 진술함을 만난다고 만났다. 그러대요. 예. 그리고 이제 만난 내용이 보면 이제 8단 승인과 관련된 얘기 같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또 보니까 나온 거에는 2분기 중에는 또 납품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그건 작년부터 계속 했던 얘기니까 예. 이렇게 되면 거의 1년이 지연되는 거예요. 뭐 돌고 돌아 1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근데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도 설계 쪽 관련된 것까지 같이 지원을 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설계병도 한다고 또 기사도 나왔고. 그렇다고 보면은 똑같은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게 돼준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서 이달 말쯤 이관신 정책보다 더 이제 강한 경기부양책, 내수부양책이 나와주고 거기에 뭐 3월 어느 시점에서 퀄통과 얘기가 나오면서 납품이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뭐 그 돌아서는 정도가 그림은 모멘텀이 나오지 될 수 않겠나. 있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렇게 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이제 100% 확실한 쪽으로 이제 판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작년보다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일단 해주시겠다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또 삼성전자 수급도 과거 보면 외국인이 팔아도 작년처럼 그렇게 하면 또 많이 팔지는 않더라고요. 그 수급적인 측면은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혹시 올해 삼성전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나 SK 하이닉스 향 그런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은 좀 작년과 같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주가 상승폭 자체는 좀 완만할 것 같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SK 쪽, 하이닉스 뭐 쪽이요. 예. 이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서프라이즈 하는 그렇죠, 건 그대로 그렇죠.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안전판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저께인가 이제 또 그 HBM 관련해 가지고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이제 엣지단에서 이제 HBM 대신 사용하는 거. 그 소캠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이게 구체화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삼성이랑 협의가 되고 있고 하이닉스와도 협의가 되고 네,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얘기를 하대요. 이걸 만약에 이제 좀 표준화 시켜가지고 좀 치고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뭐 우호적인 그림은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표준화를 엔비디아가 하는 거고 엔비디아가 추진하는 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같이 우리 국내 회사들이 같이 해서 이게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면 생산을 또 우리가 하고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건가요, 그럼? 모양새는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칩 만드는 회사면 우리가 이런 칩 근데 만들었으니까 그게 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리 와봐, 니들 모여봐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사실은 그런 약간 그런 거잖아요.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삼성이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은 바닥 탈출해가지고 올라가야 맞아요. 되는 그림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맞물려서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나쁘지 같다. 않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나오는 게 기판 관련된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럼 그것도 너무 그냥 막연한 테마성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게 좀 섞여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CXL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쵸, 게 그렇죠. 있고 그렇게 같이 뭐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섞여 있는데 예. 제가 지난주에 다른 채널에서 얘기했는데 CXL은 그냥 보조 기술이지 그게 제2의 HBM 이런 거하고는 좀 상관없다. 좀 풀려진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좀 그런데 지금 이제 소킴 같은 경우는 이게 표준화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앞으로 엣지단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걸 감안해서 놓고 보면은 가능성 충분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일단 소캠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지금 이 관련돼서 뭐 이게 또 차세대 그러니까 넥스트 뭐 HBM 얘기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를 차치하고 요거는 만약에 표준화 모델로 글로벌하게 잡히면 이거는 여파가 생산량이라든가 시장 사이즈는 꽤 규모가 있을 좀 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소캠 쪽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이거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바라만 보면 됩니까? 아니면은 눌림목에서 지금 따라 들어갑니까? 저도 닭 쫓던 개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갖고 있는 거 그나마 갖고 있는 거 다 정리했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상상 이상의 실적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작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었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좀 놀랬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밸류를 보니까 올해 예상이 지금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17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글로벌 방산업체 표준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럼 거의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은 왔다. 밸류션은 어느 정도 왔는데 이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여기서 끝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정 기간 좀 눈에 익숙해지는 가격이 좀 익숙해지는 좀 횡보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저는 하나오션을 자회사로 편입한 거, 그러니까 연결로 붙였을 때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거기서 하나오션이 숫자가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밸류는 또 달라질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연결된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 바로 끝 이거보다는 좀 기간 조정 거치고 나면 오션 밸류가 더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입니다. 참 모멘텀이 끊임이 없습니다. 사실 그거를 또 하나 그룹 차원에서도 잘 이렇게 좀 메이드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오늘 이용훈 이사님과 함께 시장 얘기 좀 살펴봤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마켓너 1부에서 또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